2016년 4월 12일 캐나다 서스케처원주 요크턴 16세 소녀 맥케일라 발리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학교에 도착했다. 그녀는 사물함을 확인한 뒤 뒷문으로 다시 걸어나갔다. 그때부터 맥케일라는 도시 곳곳에 모습을 남기기 시작한다. 전당포, 은행, 식당, 버스터미널, 그리고 다시 학교. 그날 그녀의 행적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오후 1시 이후 맥케일라 발리는 요크턴 한복판에서 사라졌다. 맥케일라 발리는 요크턴에 살던 나이 16살의 11학년 학생이었다. 조용하고 수줍은 편이었고 바이올린을 연주했으며 학교 연극에도 참여했다. 외모에 자신이 없는 아이였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실종 직전 그녀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오랫동안 집을 나간 적이 있던 아이도 아니었다. 위험한 생활을 하던 것으로 알려진 아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실종 전날부터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맥케일라는 친구들에게 곧 어디론가 갈 것처럼 말했다. 자기 계좌에 큰돈이 있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전날 은행과 연락한 뒤 적은 금액을 입금했고 다음날 아침에도 다시 은행에 가려고 했다.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마음에 걸렸다. 행복하지 않다는 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 그때는 이 말들이 다음날의 실종과 이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실종 당일의 아침, 맥케일라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다. 은행에 데려다 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친구는 거절했다. 학교도 가야 했고 은행도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다. 그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할머니는 맥케일라를 학교에 데려다 줬고 맥케일라는 오전 8시 20분대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수업을 시작도 하기 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와버린다. 이후 맥케일라가 처음 향한 곳은 전당포였다. 그녀는 은반지 하나를 맡기고 돈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값어치가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곧이어 맥케일라는 은행으로 갔다.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단순한 용돈 정도가 아니라 가진 물건까지 돈으로 바꾸려 할 만큼 급해 보였다. 만약 어떤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계획은 처음부터 충분히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오전 9시 10분쯤 맥케일라는 커피 체인점 티모튼스와 버거 프랜차이즈 웬디스가 함께 있는 식당에 들어갔다. 음료를 하나 산 뒤 자리에 앉았고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CCTV 속 그녀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후 한동안 맥케일라는 식당 주변을 도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 모습은 단순히 산책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주변을 살피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상 그 시간에 그녀가 실제로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전 9시 49분쯤 맥케일라는 다시 같은 식당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그녀는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고 통화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그날 맥케일라의 일반 음성통화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가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었다면 그 연락은 일반 전화가 아니라 메신저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했다. 오전 10시 12분쯤 맥케일라는 친구에게 짧은 문자를 보낸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문자를 보낸다. 이제 괜찮다. 이 문자는 지금까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무엇이 갑자기 해결됐다고 생각한 걸까? 누군가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계획이 틀어졌다가 다시 이어진 걸까? 그리고 오전 10시 40분대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 중 하나가 나온다. 맥케일라는 식당 안에 있던 처음 보는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건다. 나중에 확인된 이 여성은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다. 맥케일라가 자신에게 호텔 방을 구하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여성은 거절했다. 16세 소녀가 혼자 식당에 앉아있다가 처음 보는 성인에게 숙소를 구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 맥케일라는 그날 어딘가에 머물 장소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 45분쯤 맥케일라는 식당을 떠났다. CCTV에는 그녀가 브로드웨이 스트리트를 따라 걷는 모습이 남았다. 잠시 다른 길로 꺾었다가 다시 큰 길 쪽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확인됐다. 그리고 이후 한동안 그녀의 동선에는 공백이 생긴다. 잠시 뒤 맥케일라는 버스 터미널 쪽에서 다시 확인된다. 터미널 직원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맥케일라는 레지나행 다음 버스가 언제 출발하는지 물었다. 직원은 오후 5시까지 버스가 없다고 답했고 맥케일라는 표를 사지 않고 떠났다. 그녀는 요크턴을 떠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버스에 탄 기록은 없다. 그리고 사건은 한 번 더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정오 무렵 맥케일라는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그녀는 친구에게 점심시간에 보자는 문자를 보냈고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과 잠깐 만났다. 그 자리에서 맥케일라는 자신이 레지나로 휴가를 갈 거라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를 다시 나온 뒤 맥케일라는 버스 터미널과 붙어있던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점심을 주문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오후 1시에서 1시 45분 사이 그 식당 또는 버스터미널 인근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 이후 미케일라 발리의 행적은 확실하게 이어지지 않는다. 경찰은 그녀가 그날 버스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즉, 미케일라는 도시를 떠나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실제로 버스를 타지는 않았다. 버스표도 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학교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가족은 미케일라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할머니가 학교로 데리러 갔지만 미케일라는 없었다. 그리고 가족은 그녀가 하루 동안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직접 미케일라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수사는 곧 시작됐다. 경찰이 주목한 건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케일라가 그날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처럼 보였다는 점. 다른 하나는 일반 통화 기록만으로는 그 상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경찰은 그녀가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앱을 통해 누군가와 연락했을 가능성도 살펴봤다. 이후 수사는 확대됐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고 목격자를 찾았고 관련 장소들을 조사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건은 장기 실종 사건으로 남았고 수사팀은 계속 제보를 확인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은행 계좌도 이후 사용되지 않았고 그녀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소셜미디어 계정도 더는 정상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었다. 친구가 몇 달 뒤 스냅챗 메시지를 보냈을 때 한 번 열린 표시가 나타난 적은 있었지만 누가 실제로 그걸 본 것인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 도시에서 목격담은 들려왔지만 미케일라의 생존을 확인할 만한 실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도 이 사건에는 몇 가지 가능성만 남아있다. 첫 번째는 미케일라가 스스로 요크턴을 떠나려 했다는 가능성. 그날 그녀는 돈을 마련하려 했고 버스 시간을 확인했고 친구들에게 레지나에 간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돈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후 생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계획된 가출이었다면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두 번째는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던 누군가와 만나려 했을 가능성. 이 가설은 그날의 여러 행동과 맞물린다.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움직임. 숙소를 구하려 했으며 버스 시간을 알아봤지만 떠나지는 않은 점. 하지만 이것 역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세 번째는 누군가가 그녀의 실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다. 특히 가족은 오래전부터 미케일라가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닐 수 있다며 그녀를 걱정해왔다. 그렇기에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모금과 공개 호소를 통해 보상금도 걸었다. 처음 25,000달러에서 시작한 보상금은 한때 50,000달러까지 올라갔고 몇 년 뒤에는 기부를 통해 100,000 캐나다 달러, 한화 약 1억까지 늘어났다.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녔던 16세 소녀. 그녀가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디를 마지막으로 향했는지는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아무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